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이 주관하는 2020 미래산업정책 포럼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산학 연관 관계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고 계실 텐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에서는 한국 산업의 리질리언스를 위한 산업 대혁신의 길이라는 부제로 오늘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산업기술 정책 이슈 발굴과 또 확산의 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업 현장과 공유하고 또 대정부 건의를 위해서 오늘 포럼이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 포럼은 개막 행사와 함께 잠시 후 정책 제도 분과 또 제조산업 분과 신산업 서비스 분과 등 총 3개 분과의 발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포럼을 준비하면서 많은 산학 연관 관계자분들을 행사장에 직접 모시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를 더 뜻깊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 미래산업정책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포럼의 공동 대표이신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나경환 단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단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장 나경환입니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미래산업 정책 포럼을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포럼 공동위원장이신 공항칼리먼의 권호경 회장님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초변동의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회복과 새로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와 산업, 기술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장률 및 인구 감소와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캐시카우였던 주력 산업들의 정체 상황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주요 기술 패권 국가들은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생태계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전통 주력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통하여 파스트 팔로우 전략을 통해서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은 세계 경제와 산업의 대전환 앞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선진 국가 및 기업들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형 로봇 개발을 통해 산업 현장의 생산 방식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패턴까지의 변화를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대면으로의 빠른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과감한 혁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산업 환경 및 일상생활의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산업 간, 기술 간 경계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사라졌습니다. 융합과 개방을 통한 새로운 융복합만이 앞으로 새로 개척해 나갈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기술, 사람이 모두 연결되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적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변동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근의 산업 및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자 R&D 전략기획단에서는 산학연 정책소통 채널인 미래산업정책 포럼을 금년도에 신설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과감한 변신과 대전환을 이루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적인 산업기술 정책 대안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 산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듯 우리나라의 산업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초연결과 초협력을 통해 그동안의 생산 방식, 기업 경영 방식 등 추격형에서 선도형 산업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 대혁신의 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기술 정책 방향과 제조 산업의 디지털화, 신산업 창출 전략 등을 산학, 연, 관 모두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선점하는 전략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들은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포럼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나경환 단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단장님께서 먼저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산학, 연관 모든 분들의 노력을 개회사에 담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큼 오늘 포럼이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의견이 소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또 한 분의 공동대표를 모셔보겠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 권호경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맡고 있는 권오경입니다. 먼저 코비드-19 영향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와 R&D 전략계획단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각계 전문가 및 청중들께도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우리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거리두기, 온라인 교육,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구분짓기도 하고 혹자는 코로나로 인해 바꿔질 세상을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와 함께 우리 사회에 근원적이고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혁신이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고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40, 50대가 은퇴하는 10년에서 20년 후 제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저감과 같은
전 지구적인 당면 문제도 있습니다. 코로나, GVC 변화, 인구 절벽, 기후 변화 등 초변동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10년 우리 산업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개최되는 미래산업정책 포럼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도 분야, 제조 산업 분야, 신산업 서비스 분야 등으로 나누어 심도 있는 토론과 더불어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방향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학관리원도 정부 및 산업통상 R&D 전략 개입단과 함께 우리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공학관리원 권호경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10년 그 길을 준비하는 모습들과 방법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포럼이 갖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영사를 통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회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포럼 개회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념 촬영을 진행을 할 텐데요.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내외빈을 대신해서 단장님과 그리고 회장님께서 기념 촬영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무대 쪽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환한 표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두 분의 넘치는 에너지를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이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분들께 더 많은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래산업정책 하면은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정책 파이팅! 네, 오늘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오늘 시간 빛내주시기를 단장님과 또 권호교 회장님께서 바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2020 미래산업정책 포럼 개회 순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0 미래산업정책 포럼 각 분과 세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1분과 정책제도분과 그리고 2분과 제조산업분과 3분과 신산업 서비스분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분과 정책제도분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넥스트 노멀 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1분과 첫 번째 발표는 인제대학교 정유한 교수님께서 넥스트 노멀 시대 산업기술 정책 개념 및 방향 설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를 받은 정유한입니다. 먼저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번 작업에 참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1분과 대표 발의자 역할을 맡게 되어 큰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작성자분들의 원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해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파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변동성 시대의 지속 가능한 신산업 정책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두 개의 아젠다, 즉 R&D 조세 지원 제도와 중국의 경제 변화에 따른 각국의 글로벌 밸류체인 대응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변동성 시대의 지속 가능한 신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혁신 방안입니다. 마이클 포터는 국가 경쟁력의 발전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현재 선진국들은 과거 이룩한 부를 기반으로 성장을 지속시키는 이른바 부의 주도 성장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부의 주도 전 단계인 혁신 주도 성장 단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해주도 성장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소위 투입형 추격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치 창출형 선도 전략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과거 빠른 추격자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소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대표되는 다양한 기술의 등장과 이로 인한 기술 수명 주기의 급속한 단축, 기존의 경쟁 우위에 기반한 선진국의 디지털라이제이션 가속화, 코비드-19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인해 우리에게 보다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 운용 역량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즉 갈림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판단 하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산업기술 정책 및 전략에 대한 개념적 틀을 새롭게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며 저희 연구진은 이러한 고민의 기준으로서 기존의 효율성 중심의 혁신, 즉 성장성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가격 경쟁력 중심의 혁신에서 성장성과 혁신성을 중요시하는 가치 창출형 혁신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앞으로의 산업기술 정책 및 전략은 새로운 고객 수요 및 시장에 대한 니즈 해결을 중심으로 단위당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격 경쟁력 중심의 혁신이 필요시 된다는 개념적 방향성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관련 논의가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면 가치 경쟁력 제고에 기반한 혁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과 같이 R&D는 곧 혁신이다라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산업정책과 전략의 혁신을 위해서는 R&D 이외에도 보다 많은 변수들이 요구시 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효율성 중심의 혁신 수행을 위해 필요했던 정부 주도하의 기획과 수행을 관련 전문가 집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획하고 수행함은 물론 이에 대한 성과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보다 성숙한 거버넌스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달리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혁신에 대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플랫폼화된 동시다발적 혁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전체 최적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5가지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2개의 아젠다 중 먼저 R&D 조세 지원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과학의 수행과 제품의 개발에 따른 간극을 줄어들게 하고 있으며 기술과 기술 간의 융합 촉진을 넘어 이종 산업 간 융합의 가속화를 촉진하고 있는 등 과거 친숙했던 R&D, R&BD, R&SD 이외에 더 많은 형태의 소위 변형된 R&X를 제시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다양한 주체들과의 개방형 협력 체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R&D 조세 제도는 이러한 개방형 혁신 환경의 확대 등과 정합성을 가지지 못해 협력 주체 간 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현 제도는 기업이 지출한 내부 R&D 비용과 연계되는 사후 지원 형태이기 때문에 협력 주체 간 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핵심 산업군인 ICT 분야의 경우 관련 산업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R&D 조세 감면 금액 및 인정 건수가 선진국 대비 상당히 저조함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련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극복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의 서비타이제이션과 플랫폼화에 대비한 R&D 인정 범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디지털 기반 제품과 서비스 기술의 특성을 고려 이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기업들의 혁신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의 이원화입니다. 즉, 현재 도입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R&D 전문 부처의 사전심사 참여 제한 등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현 조세 지원 제도의 구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따른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의 강화 및 이를 통한 산업체의 자발적인 혁신 의지를 제고 등 다가올 혁신 환경에 있어 R&D 조세 지원 제도가 혁신 활동의 촉매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두 번째 아젠다인 중국의 경제 변화와 이에 따른 각국의 글로벌 밸류체인 대응과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던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기술력의 증진은 최근 G2 간의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크게 이슈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제조 기술 경쟁력 및 생산 원가 등에 따라 형성되어 있던 기존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독일 등 자국의 제조 경쟁력과 인건비 모두가 높은 소위 제조 선진국의 경우에는 탈중국 및 EU 영내의 새로운 GVC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이 특정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이 큰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동남아, 동유럽, 멕시코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기업의 생산 거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은 중국의 변화에 따른 자국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가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구축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 해체에 대해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의 중국 경제의 역량과 영향력으로 인해 단기간의 대체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중간재 무역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부재하다는 점도 큰 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중국 중심의 GVC 해체에 대한 이슈가 연일 뜨거운 화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중국과의 글로벌 밸류 체인 개편에 있어 우선적으로 꺼낸 카드는 기술 경쟁력에서의 우위 확보, 즉 기술 패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IP 규제 등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의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중국의 기술력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정책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미국의 계획 실현과 기대되는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주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적 접근 해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국 중심의 현 글로벌 밸류 체인 체제에 대한 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단기와 장기 그리고 국내 산업별 경쟁력을 고려한 이해 관계 국가의 병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인도,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ODA, 신남방 정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한 산업별 글로벌 밸류 체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 EU 등 소위 중국과 이해관계를 다툴 수 있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밸류 체인 구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세계 기술표준기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글로벌 밸류 체인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경쟁력 재검토, 근본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개발 및 국내 발전사들과의 협력 방안 모색과 같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첨단 제품의 레퍼런스 확보 등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 체인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넥스트 노멀 시대 산업기술 정책 개념과 방향 설정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세부 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분과 첫 번째 발표 인제대학교 정유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혁신 주도에서 부의 주도로 넘어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 그렇다면 그 갈림길에서 변화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요. 그에 따른 신산업 정책 추진 과제들과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발표에 담아 주셨습니다. 정유환 교수님 발표 고맙습니다.
20 미래산업정책포럼 각 분과별 세션 발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분과 정책제도분과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삼정회계법인 김광석 실장님이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발표 주제는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창출 인프라 조성입니다. 지금부터 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책 제도분과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창출 인프라 조성을 발표할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산업의 핵심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싶다시피 이미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욱더 가파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언택트 뉴노멀이라는 거대한 트렌드가 오히려 앞당겨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요 인력의 영역을 관점으로 말씀드려본다면 제조와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조의 영역에서는 로봇,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상당 부분 대체해 나가고 있고, 사무공간 자체에는 RPA 솔루션이라는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들이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기술 인력의 확보와 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시급하게 부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패러다임이 가파르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에 디지털 인력을 어떻게 유출을 막고 기르고 또 성장시키고 디지털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집약돼야 될 텐데요. 그 이름을 GTIP 전략으로서 발제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G는 growing, 다시 말해서 인재를 양성하자. 다른 말로 미래 산업의 특화 인력을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양성해야 된다라는 컨셉이고요. 두 번째 트랜스포밍은 기존 산업의 인력들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인재로서 전환하기 위한 노력, 이런 전략도 함께 맞물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편 글로벌리 봤을 때 많은 우리나라의 리딩 기업의 인력들, 특히 반도체 인력을 대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자꾸 약탈당하고 있는 모습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기술 인재를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프리벤팅, 그래서 P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 인플로잉, 다시 말하면 해외로부터 리딩 기업의 여러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 인재를 더 많이 확보하고 기술 교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 이런 인력 정책을 이름하여 GTIP 전략으로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실제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인력 확보가 엄청난 중요한 전략으로서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스마트 제조 기술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홀로그램,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 센서, 그리고 에너지 절감 및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 디지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업에서의 요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그런 인력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것을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신산업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제언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미래형 기술 인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인력의 미스매치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그래서 수요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수요에 걸맞는, 그 규모에 걸맞는 공급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 산업에서 미래형 산업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유출이 엄청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전통 산업의 전통 기술에만 머물고 있던 기술 인력들은 그러면 이제 인력이 유출되는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더메인 난리지를 갖고 있는 인력들로 하여금 어떤 역량을 더 구축하여서 계속 미래형 산업에서 중요한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신산업 핵심 인력을 확보하는 정책들을 제안해 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죠. 말 그대로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이미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노동력이 부족한 이런 현상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을 혁신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 생산성을 혁신시킬까, 그로잉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만 합니다. 이제 인력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기술 인재가 절대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제 유출되도록 하는 그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궁극적인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유망 산업 분야의 기술 도약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국내 우수 인력을 유출을 막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들, 신산업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제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챕터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볼까 합니다.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력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제언입니다. 그 배경을 한번 소개해 보자면, 디지털 전환 핵심 인력 확보가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내는 그런 디지털 전환 핵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에서부터 이런 정책 제안이 나오게 됐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중국 같은 그 대부분의 선진국 혹은 대규모 국가들이 AI나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전환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말 엄청난 전쟁이 시작됐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과학 그리고 AI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2018년부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유로존은요, 이미 2017년에 허라이즌 2020이라는 빅데이터 활성화 및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전략 실행 계획, 이런 계획안을 발표했고, 이 계획 안에는 어떻게 디지털 인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2017년에 발표해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 계획 그리고 AI 인재 국제 양성 계획을 이미 2019년에 발표했고, 어떻게 AI 인재를 확보할 것인가, 심지어 이 중국의 계획안에는 어떻게 한국의 주요 인력들, 주요 우수 인재들을 유입해 나갈 것인가, 끌어다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유출을 막고 또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배경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왜냐하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 충격으로 디지털 갭이 벌어집니다. 디지털을 리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전통 기업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런 현상을 특별히 K-무브라고 하죠. K-웨이브. 이게 K-무브가 일어나는 이런 과정, 또 다른 말로는 양극화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양극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이 디지털 갭을 더 벌려나가지 않도록 또 이렇게 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또 디지털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전 산업에 걸쳐서 데이터 관련 인력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특히 경쟁국과 대비해 보면 국내 디지털 인력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주요국 데이터 전문 인력의
공급이 급격히 또 확대되고 있다는 이 팩트를 여러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의 전략 방향 첫 번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방향은 AI와 빅데이터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특별한 학과를 개설해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전략 방향으로서 발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그 해당 유망 산업은 유망 인력, 우수 인력들이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 유망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망 산업이 성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국내 수요 대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쟁국 대비해서는 철저하게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전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도하고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학과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산업 구조 관점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는 오히려 조정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학과는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전략 방향이 요구되겠다. 두 번째 전략 방향은 산업 섹터별로 요구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력, 이런 역량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력 역량을 정의한 다음에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수요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력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필요 역량을 검토를 해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 개발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DBA,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컨설턴트, 데이터 마케터, 저도 이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너무나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전문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할 것이냐라는 정의가 필요하고, 그럼 각 정의마다 요구되는 기술 인력의 역량이 정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또 확보하기 위한 이런 상황에 맞게 적절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특정 산업에 더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선 산업이면 조선 산업에 대한 널리지가 기본이 돼야 돼요. 거기에 기초 통계학,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공학적인 역량, 이런 세 가지 분야의 지식이 고루 겸비되어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보통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육성하려면 그냥 더메인 날리지 학과, 아니면 기초 통계학 학과, 컴퓨터 공학 학과 이렇게 따로따로 있기보다는 그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학과가 있어서 그들을 철저하게 융합형으로 맞춤화된 인력들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략 방향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 내 종업원 그리고 재교육을 통한 커리큘럼 그리고 사회 재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된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핵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자체가 굉장히 더디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 핵심 인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또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비해서 인력이 철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디지털 기업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 이런 교육이 분명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맞춤화된 커리큘럼이 필요하겠다. 또 규제 개선을 통해서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학과를 개설함으로써 내부 인력을 재교육하고 소수의 스페셜리스트, TF팀을 꾸린다든가 해서 소수의 스페셜리스트를 중심으로 긴급도 수혈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디지털 핵심 역량 재교육,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제언으로서 디지털 전환 핵심 인력 확보는 향후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마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 우리는 동시에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내 산업이나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AI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과 같은 관련된 핵심 인력에 대한 국가적 양성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대학의 관련 학과 개설이라든가 증원, 규제 개선, 또 산업 섹터별 인력 요구 수요 조사, 기초 인력의 재교육, 또 사회 재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은 비단 기업의 노력, 가계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정책적인 어떤 제안을 해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한다면 성공적인 국가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또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정책 과제로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지 구상하는 데 충분한 참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회계법인 김광석 실장님의 소중한 발표 고맙습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 요즘 어렵지 않게 듣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파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력을 지켜 나갈 것인가, 미래 신산업에 맞는 디지털 인력으로서 변화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전략들을 발표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20 미래산업정책포럼 각 분과별 세션 발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분과 제조산업분과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산업진흥화를 통한 제조산업 혁신 성장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지속가능한 휴먼 중심의 글로벌 산업 플랫폼 강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해주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 전문위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제2분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산업분과입니다. 진흥형 산업 플랫폼에 관련된 이번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 환경의 파괴적인 진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제조 핵심 선점 경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제조 비전과 정책 전환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제조 환경의 파괴적인 진화는 산업적인 측면 또는 기업적인 측면 그리고 노동자적인 측면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조업과 혁신 기술의 융복합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파괴적인 진화라고 하면 일단 위협부터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 파괴적인 진화는 그 파괴의 정도에 버금가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에서 진화를 시작하게 되면 점진적인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제조업 밖에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돌발적인 혁신이 제조업 쪽으로 밀려들게 되면 그 파괴의 정도가 높아지는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어떤 혁신으로 이르는 그 길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조업의 어떤 핵심 기술의 어떤 변화 양태를 보면 하드웨어의 서비스화, UX의 디바이스화, 그리고 IM이라고 하는 기존 제조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지능형 기계가 어떤 새로이 촉발시키고 있는 어떤 플랫폼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협력 패턴이 출현하고 경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협력과 네트워크의 어떤 결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어떤 협력 패턴이라든지 네트워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질 텐데 이것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일단 위협을 느끼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새로운 협력 패턴이라든지 네트워크의 출현은 기존의 어떤 그 기업 간의 어떤 그 수직적인 어떤 관계를 수평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 큰 파이, 더 큰 기회를 가져온다는 어떤 그런 측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산업의 어떤 그 전행적인 산업 협력 관계, 1차, 2차, 3차, 4차 등의 협력 관계가 거의 수평적 협력 관계로 지금 급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노동자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작업자의 업무라든지 공간이 지금 상당 부분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는 잡이 또는 태스크, 어떤 오큐페이션 이런 부분들이 뭔가 대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위협을 느끼는 어떤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기술적 혁신이 어떤 새로운 태스크, 새로운 잡,
새로운 오큐페이션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들도 핵심에 적응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로 현장에서는 해법이라든지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요구하게 되고 또 제조업에서 파생되는 간접적인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노동시장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제조 핵심 선점 경쟁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제조 패러다임으로 보면 중국 쪽으로 어떤 파워가 시프트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AI라든지 스마트 쪽에 어떤 그 물결을 탄 이 제조업은 다시 선진국이 유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 과거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투자 측면에서의 어떤 중국의 우위성은 상실이 되고 기술과 지식 중심의 선진국이 다시 또 제조업의 어떤 선점, 리더, 어떤 주도권을 이렇게 지게 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제조 산업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두고 국가적인 전략 게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보면은 역시 기업도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재편으로 많이 요약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신흥 기업이 등장하는가 하면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 대기업도 중에서 또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하는 대기업이 또 생겨나고 있고요. 신산업에서 새로운 또 기업이 탄생하고 있고요. 이 모든 용어를 우리가 키워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리질리언스와 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블랙스완의 어떤 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프레자일이라는 개념인데요. 프레자일은 깨지는 거죠. 근데 그 프레자일의 반대말이 스토링이 아니고요. 엔티 프레자일이라고 하는 거는 엔티 프레자일의 개념은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질리언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산업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 리질리언스와 신사업은 엔티 프레자일 인더스트리, 엔티 프레자일 엔터프라이즈로 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제조업의 비전과 정책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분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휴먼 중심의 글로벌 산업융합 플랫폼 강국을 내세웠습니다. ICT 강점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신비즈니스 BM, 그리고 두 번째로 대중소 수평적 협력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신기술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은 분절된 사일로식의 어떤 산업정책, 각 부처별로 이렇게 나뉘어진 산업정책, 일종 칸막이 산업정책이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어떤 기술적 변화, 혁신의 양태로 보면은 이런 정책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산업정책은 플랫폼 기반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 플랫폼 기반의 핵심은 디지털 기반이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좁은 의미의 제조업에 국한된 그런 정책의 틀을 훨씬 뛰어넘어서 디지털 기반의 전체 산업을 바라보는 어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핵심 성장 전략이 지금 절실한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결국 스마트 제조의 핵심은 그런 중심으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기반 신산업 정책은 첫 번째는 이 산업진흥화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태계적인 어떤 그 핵심 생태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어떤 그런 부분이 그 기반이 이렇게 마련되어야 되는데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융복합 키스톤 기술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지션에서 이렇게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융복합 키스톤 기술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기서는 떼거리 전진 전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이 생태계가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생태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이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생태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산업진흥화 이 플랫폼을 전체 산업 차원에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 그리고 어떤 정부 범부처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 국가적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토대 위에서 산업과 노동이 함께 갈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어떤 산업 정책이 지금의 어떤 노동 정책하고 이렇게 통합이 돼서 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정책 체계로 이렇게 변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뭔가 어떤 이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제3자적인 측면에서
치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결국 이를 통해서 제2분과의 첫 번째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한국형 산업진흥화 플랫폼에 대한 모델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중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전문위원님의 발표였습니다. 제2분과 제조산업분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를 둘러싼 모든 분야가 정말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제조산업 역시 변화를 꾀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제조 혁신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어떻게 발맞춰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발표에 담아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각 분과별 전문가들의 냉정한 판단과 또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에 대한 제언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2분과 제조산업분과 발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산업진흥화 확산을 위한 단계적 한국형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낙규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산업진흥화 확산을 위한 우리 단계적인 어떤 그런 한국형 디지털 전환 모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차는 말씀드린 목차는 이제 산업진흥이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산업의 어떤 그런 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어떤 그런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진흥이라는 말을 이제 좀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과연 산업진흥화, 과연 이 말이 무엇인 뜻이냐 그러면은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그러니까 산업에서의 어떤 그런 다양한 전략적, 그다음에 운영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진흥화하여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산업 진흥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기업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운영 프로세스,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출고까지 전체에 관련된 기업의 어떤 그런 운영 프로세스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어떤 혁신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산업 진흥화는 참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CEO 말하자면 대표,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 되시는 분의 어떤 그런 마인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어떤 그런 리더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만 우리 산업 진흥화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진흥화를 갖다가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산업 정책이 변화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업 진흥화에 대한 얘기가 필수적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말하는 것 중에 용어 중에 자동화라는 말을도 쓰고 진흥화라는 말도 씁니다. 이것이 도대체 구분 없이 지금 이제 막 사용되고 있는데 개념적으로 봐가지고는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해준 시나리오 또는 규칙 등에 따라서 시스템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매스 프로덕션의 라인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기계가 정해진 룰에 의해서 자동으로 좀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형태를 자동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진흥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흥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개입이 없이 시스템이 변화해서 자동으로 대응하여 스스로 시나리오 또는 규칙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자동화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라고 하면은 진흥화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진흥화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잘 알다시피 진흥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데이터화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솔루션, 앱 같은 것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많이들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자동화와 지능화 저희들이 구분해서 좀 개념을 갖고 시작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진흥화, 우리가 이제 AI 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지능과 일반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뭐 바둑에서의 알파고랄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지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산업지능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업지능은 분명하게 목적 지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능화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산업에서는 엄청나게 수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걸 갖다가 데이터를 취득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능화로 바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즉 아무런 내가 뚜렷한 어떤 그런 목적, 예를 들면은 뭐 생산성을 갖다가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뚜렷해야만 산업진흥에서는 산업진흥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목적 지향성이 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의 어떤 그런 특성과 목적에 맞는 자동화 또는 지능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AI, IoT,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5G 등의 어떤 그런 기술과 결합해서 어떤 범용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 제공하는데 목적 지향성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산업진흥화는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자기가 어떤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은 제조 환경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은 일반인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이 특징이 산업진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볼 수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리얼 시스템,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것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것들 알고리즘을 해서 계속 학습을 하고요. 그 현장을 갖다가 시뮬레이티드된 어떤 시스템, 즉 간략화해가지고 현장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 기능을 옮겨간 어떤 가상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다 놓고 그것에 대해서 가상의 시스템과 현장에서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그런 서로 이게 상호 보완,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인공지능, 딥러닝이랄지 뭐 이런 AI 기술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서로 비교, 실제 어떤 그런 가상의 어떤 그런 시스템하고 실제의 시스템을 갖다가 서로 비교 판단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에서 필요로 하는 지능화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산업진흥은 산업 현장의 어떤 그런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60년대 컴퓨터 산업이 시작돼 가지고 90년대부터 이제 정보화 시대, IT라고 하는 정보화 산업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정보화 산업에서 정말 이 소프트웨어의 기반의 어떤 그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산업의 리더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디지털 전환 시대로 저희가 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뭐 제조업과 같은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라는 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첨단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갖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산업진흥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개방형 플랫폼은 정말로 이 산업진흥화가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개방형 플랫폼은 기존의 파이프라인 방식, 즉 제품 기획에서 제품 공급까지 어떤 한 기업이 그냥 하는 거죠. 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도 하고 전체 나중에 출하까지 하는 것을 모두 다 독점적으로 어떤 한 기업이 총괄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돼 있는데, 어떤 그런 그 파이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즉 뭐냐면 모든 이 제품 기획부터 어떤 전주기적인 어떤 그런 그 제품의 어떤 그런 개발의 어떤 그런 전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품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애프터 그 마켓에서 가서도 그렇고 이것을 오픈 좀 개방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방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방형 플랫폼은 타 기업의 그 종속된 형식이 아니라서 프로젝트별로 상호 협업이 이루어지는 그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의 모든 어떤 그 생산 라인부터 제품 기획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자동차가 나와 가지고 운행을 하고 서비스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예를 들면 어떤 한 그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가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 그 운행에 따른 것들 그다음에 그 AS 마켓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오픈을 해가지고 누구나 혹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이런 서비스 시장을 들어가서 자기가 기여를 하고 하면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존 디어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농기계를 만드는 그 기업입니다. 그 사례가 있는데요. 이 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존 디어가 이제 직접 만들지만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이 농기계를 통한 서비스 모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존 디어라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는 이걸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뛰어들어서 많은 서비스, 새로운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타났던 어떤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가지고 뭐 GPS를 연결해가지고 뭐 모바일로 원격으로 이 농기계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모바일 원격제해서 무인 자동화로 좀 정밀 농업을 실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솔직한 예로 농업에 대해서 어디는 뭐 뭘 잘하고 있고 어디다 뭘 많이 쓰고 있고 어디는 그러니까 농업이 어떤 농업 자체에서의 어떤 뭐 그런 쪽에 잘 실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모델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개방형 플랫폼은 존 디어라고 예를 들면 어떤 한 그 기업이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을 개방을 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같이 신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이제 개방형 플랫폼의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디지털화 전략,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주장하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한국형, 우리가 뭐 K-팝이라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형에 맞는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산업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단계적인 한국형 제조 산업을 좀 전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30%가 넘는 아주 정말 그런 그 제조 강국으로 저희들은 성장해 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제조 강국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지속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제조업을 완전히 뛰어넘어 가지고 파괴시키고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디지털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로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완전히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벤더, 2차 벤더처럼 티어 1, 티어 2, 그러니까 대중소가 이렇게 다 묶여져서 사실은 그 가치 사슬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들은 예를 들면은 첫째로는 깨지는 말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나라의 특색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조선도 그렇고 세계 1등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제조업을 가지고 아주 수직 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또 나름대로의 중소기업 나름대로의 데이터들을 다 축적을 하고 디지털 전환을 하고 산업을 진흥화시켜서
생산성도 높이고 예를 들면 품질의 분량도 높이고 이런 효과적인 어떤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갖다가 완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대중소 티어 1, 티어 2 이렇게 서로 수직 계열화된 어떤 그런 기업들 간끼리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고 왔다 전달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제조업의 어떤 그런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에 저희들은 집중을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그것이 되겠고요. 그러나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형 플랫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이 개방형 플랫폼에 대한 거는 중소 중견기업 그러니까 그 티어 1, 티어 2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대기업 수준 제일 윗단에 있는 대기업 수준이 이 모든 것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공유 기반의 어떤 그런 개방형 플랫폼을 갖다가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플랫폼에 맞게끔 아까 말한 대로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 기업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도 좋고 일반인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가지고 더욱 더 이렇게 어떤 모든 서비스 산업이나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 산업들이 창출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G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다국적 기업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산업진흥화에서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그걸 자기네들이 독식을 하려고 한 거죠. 자기네가 만들어준 플랫폼 안으로 모두 다 들어와라라고 했지만 그건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뭐 그냥 단편적인 어떤 그런 사례가 되겠지만 존 디어 같은 어떤 그런 사례로 오픈을 해줘야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서비스 시장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제조 산업의 융합 생태계를 갖다가 좀 새롭게 좀 조성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바라건대 그다음에 예측하건대 어떤 지금 현재의 수직적인 어떤 그런 밸류 체인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직적인 어떤 그런 밸류 체인에서 조금 더 수직 협력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한 어떤 그런 수직을 갖다가 수직 계열화를 좀 탈피를 해가지고 수평적으로 좀 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표에도 있지만 대기업하고 1차 벤더가 이렇게 있고 2차 벤더 쭉 가고 있는 이런 수직 계열화에서 약간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기업하고 1차 벤더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프트웨어 같은 어떤 그런 기업들 지금 사실은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를 좀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사실은 이제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기도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자동차 시장에. 그래가지고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자동차는 테슬라가 만들지만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업체, IT 업체가 또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수평적인 어떤 그런 융합 형태계로 전환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품을 한 기업이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시트 자동차용 시트나 이런 것들은 굳이 그다음에 또 어떤 소비자의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을 아니면 자기네들의 개인 취향들이 많은데 굳이 그거를 정형화돼 가지고 자동차를 갖다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품들은 자기가 다른 어떤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시트나 어떤 그런 다른 부분들은 다른 기업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중소기업일지 아니면 스타트업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할 수도 있는 형태로 완전히 산업 구조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완전히 수직 계열화된 어떤 그런 산업 구조에서 좀 변화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 교육이 좀 변화하겠다. 우리가 산업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얘기인데요. 대학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기본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산업진흥화라고 하는 것은 업계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그런 보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의 난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을 거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제조 현장에서 도메인을 알고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투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방향은 지금 학계하고 산업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그런 벽을 허물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고, 그 산업계의 성공을 학계가 습득해서 거꾸로, 그러니까 산업 경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학계가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으니까 산업에다 적용시켜 가지고 이런 걸 해보셔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예전 뭐 예를 든 건데요. 여기는 에디슨이 솔직히 백열 전구를 개발할 때 전기공학이라는 그런 학문은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거꾸로 백열 전구가 발견하니까 전기공학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거꾸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에서 먼저 어떤 그런 상공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어떤 그런 이론적인 백업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대학의 어떤 그런 방향이랄지 교육의 어떤 그런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육 방식의 변화 방향은 대학과 산업체 간 협업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을 활용한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하는 현장에서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연구 방식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학 및 산업체의 어떤 그런 인력들, 특히나 이제 산업체의 어떤 그런 은퇴한 분들, 은퇴한 과학자들, 이런 경험을, 이런 도메인의 어떤 그런 지식을 갖다가 대학에다가도 좀 전수를 좀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산업체의 어떤 그런 디지털 전환 실무자가 대학에 가서 기술을 습득도 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성공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대학 교육이 좀 변화가 돼야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산업진흥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그 정의부터 내려주셨고요. 필요성과 또 산업진흥화를 위한 여러 가지 추진 전략들을 발표 내용에 담아주셨습니다. 산업진흥화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과 또 우리나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들에 대해서도 꼼꼼한 내용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0 미래산업 정책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개 분과의 주제 발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분과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과는 신산업 서비스 분과의 포럼 주제 발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분과는 산업환경 초변동 3대 요인과 미래 신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세 분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산업연구원 박정수 본부장님께서 코로나19 위기와 터치리스 산업 육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산업연구원의 박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19와 터치리스 산업 육성입니다. 코로나19라는 용어가 우리 주변에 쓰이기 시작했던 게 1월 달부터니까 벌써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무사히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맞이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산업에 미친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터치리스 산업 자체가 향후에 지속 가능하려면은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감염병 이야기를 하면은 변수일 수가 있었는데 감염병 자체를 본다면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등장을 하기 때문에 상수의 개념으로도 이제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뉴욕대 교수님이 말씀한 뭐 블랙스완이라는 부분에서도 과거부터 뭐 금융위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복잡성이나 불확실성의 어떤 시대에 진입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되었듯이 코로나19 역시 우리의 어떤 산업 부분에 또는 우리 경제의 위협적인 요인 또는 이제 기회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 자체가 이제 변화했다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동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대면 접촉 역시 그 줄이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행태 변화는 우리의 어떤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그 파급 효과를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과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산업에 미친 영향이 가장 심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그 서비스 산업에서의 어떤 거래 관계나 거래가 줄어들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서 기업들도 특히 이제 한계 기업들이 되겠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전반의 어떤 소비 위축을 통해서 경제를 침체시키는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소비자들도 굉장히 뭐 현명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대면 접촉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건강하고 즐거우면서 편리한 어떤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비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 아마도 비접촉, 비대면 기반의 어떤 소비 방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소비 행태의 변화는 그와 연관된 산업의 어떤 확산으로 연계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이런 위협적인 요인이나 기회적인 요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부분들이 서비스 산업에서 본다면은 업종 간에 시장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줄어든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줄어든 부분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관광객 유입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여행업이나 항공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이제 줄어든 측면이 있었을 테고요. 집에서의 생활이 늘어나다 보니까 게임이나 이런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일정 부분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늘어난 산업, 줄어든 산업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와는 별개로 어떤 특정 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서비스의 어떤 제공 방식이 변한 모습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유통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접한 다중이용 시설을 가지 않게 시작을 하면서 대형마트를 통한 유통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에 온라인 기반의 어떤 그 소비들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하나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주류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커다란 변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특히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침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공연을 중계해주는 방방탄이라든가 비욘드 더 라이브 같은 예들을 통해서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산업 구조는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코로나에 의한 가장 큰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등장한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과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등장을 했겠느냐?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000년 초반부터 뭐 그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2015년 정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반 기술이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가 단지 시장이 확산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어느 정도는 구현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에는 뭐 네트워크 기술, 주로 이제 5G나 스마트 기기 같은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AI나 클라우드, 블록체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터치리스 산업 자체가 조금 더 감성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고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부분은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많이 축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떻게 고객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AI가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서비스 모델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소통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굉장히 기여한 역할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공정관리 솔루션이나 가상 데이터,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몇 년 전이었죠.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그 열풍이 한번 불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라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가상화폐 자체가 이제 블록체인은 아니니까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신원 인증, 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보험의 자동 청구 서비스나 유통 이력 관리, 복지 관련 바우처 관리, 이런 부분들에 기술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향후에 개발 속도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서비스 산업 곳곳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 아마도 의료하고 유통물류 그리고 에듀테크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디지털 헬스케어도 있지만은 그 디지털 치료제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구분이 가능한데 특히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 및 질병 예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통물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이나 라스트메일 그 배송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에듀테크 역시 개인 맞춤형이나 자기 주도형 교육 시스템 구축은 물론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교육 과정도 새로운 어떤 모델 등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터치리스 기반의 신산업 자체가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터치리스 기반의 산업이라는 부분은 서비스 산업에서 이제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동이 굉장히 깊은데 이 부분은 기술적의 어떤 진화 과정에서 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모바일이나 디지털화에 굉장히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나 G세대들이 조만간 우리의 어떤 소비 주체 아니면 경제 주체로 등장할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제 등장한 이런 산업들이
뭐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우리 산업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유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한 2가지 정도가 그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서비스 R&D 확대를 통한 기존 산업이 고부가 가치화 그리고 현장 수요자 중심의 R&D 발굴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때 이거를 주도할 그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은 결국 AI나 클라우드 등의 어떤 첨단 기술 인력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들 인력들을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터치리스 산업이 그 보급될 텐데 이 역시 실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하고 규제 개혁이 필요하겠죠. 그동안에 많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규제 개혁으로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향후에 그 규제라는 부분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규제 입증 책임제나 규제 총량제 같은 부분들이 검토를 통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또 규제로 인해서 바로 시행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현재 그 활용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분이 어떤 기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확산시킬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업연구원 박정수 본부장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본부장님께서도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가 발병했을 1월에 사실 우리 사회는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조금씩 탈출구를 찾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포럼 역시나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우리 산업 전반에 끼친 영향과 그로 인해 새로 생겨난 산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터치리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까지 발표에 담아주셨습니다. 소중한 발표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분과 3분과 신산업 서비스분과 주제 발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분과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내영 수석연구원님이 GVC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기술 R&D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강내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GVC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기술 R&D인데요. 먼저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방 참여와 후방 참여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방 참여 같은 경우는 판매자 관점에서 GVC에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제3국에 수출할 재화를 생산하는 그런 국가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후방 참여 같은 경우는 구매자 관점에서 GVC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자국의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GVC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 중간재 교역 비중도 급속히 감소하였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56.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GVC 참여율을 보시더라도 2011년 이후에 이제 52%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GVC가 변화하게 될 원인은 크게 4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으로는 중국의 위상 변화입니다. 중국 수출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비중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2018년 기준에서는 12.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변모하면서 중간재 자금률이 급증을 하였고 반면 가공무역 비중은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의 원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그리고 지역주의 확산인데요. 먼저 보호무역주의, 특히 미중 간 갈등으로 대표되는 이런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탈중국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산 거점이 인도, 아세안, 멕시코와 같은 인건비가 낮은 지역, 그리고 거대 소비시장 역내 국가와 본국으로 이렇게 재배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의 둔화 속에서도 지역 내 무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점 국가 중심으로 권역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시아는 이제 중국을 권역으로, 중국 거점으로, 그리고 유럽은 독일을 거점으로, 북미 같은 경우는 미국을 거점으로 지역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의 원인은 기술 혁신 가속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제조업이 융합하면서 인건비가 이제 생산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결국 GBC 축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등장으로 생산 및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이 거대 소비 시장 인접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이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변화의 원인으로 서비스 무역의 급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서비스 무역 규모는 5.1조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이는 상품 무역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이지만 최근 10년간 상품 무역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연간 3.9%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수출 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은 통관 기준으로는 29.2%를 차지하지만 부가가치 창출 비중으로는 50.2%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BC가 둔화가 되어 왔고, 이러한 GBC 둔화의 원인으로 이제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과 이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출 구조 다변화입니다. 품목 측면에서 대중국 수출 전략을 고부가가치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 중심으로 이제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 측면에서는 기존 중국으로 수출하던 법령 중간재를 아세안 그리고 인도 등으로 수출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혁신 역량 내재화인데요. 경쟁보다 기업 간 협력과 유연한 대응을 통해서 제조에서 IT 기반 제조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 R&D 지원 확대입니다. 제조 혁신과 대별되는 서비스 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 서비스 R&D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서 제조 R&D와 서비스 R&D 간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해소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복합성에 대한 정부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관련 분야에 대해서 선진 정책을 조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내영 수석연구원님의 발표였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의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GVC의 정체 지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제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미래산업정책포럼 마지막 분과 마지막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서비스 분과에 대한 주제 발표인데요. 인구 변화와 제조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김장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의 김장현입니다. 저희 제3분과 신산업 서비스 분과에서는 인구 변화의 패턴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제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는 OECD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까지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 인구가 206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5.4%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또 이 고령 인구의 연령 구조는 60대, 70대, 80대가 고르게 분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합계 출산율은 2019년도 기준으로 0.92명으로 OECD 나라들 중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우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늙어가는 반면에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일할 사람은 또 절대 숫자가 줄어들면서도 교육의 내용과 직업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암울한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노동력의 노동 역량을 최대한 확장시키고, 또 앞으로 고령 인구 중에서도 의지와 역량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하게 도와드리는 것이
앞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의 패턴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34.28%였다면 2022년에는 26.41%로 줄어들고요. 2017년에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5.73%였지만 앞으로 61.8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제조업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요? 현재 AI, IoT, 빅데이터 등 ICT 융합을 통한 산업적 해결책의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스마트 제조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IoT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모든 단계마다 IoT 센서가 배치되고 그러한 센서를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가 동시에 집적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매뉴팩처 인텔리전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숙련자의 지식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 노동자들에게 또는 후배 노동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지능화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분과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휴먼 팩터는 전통적인 휴먼 팩터는 인간과 그 인간이 활용하는 기계 간의 소통, 인지적, 신체적, 감성적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면 여기에 AI와 사물 인터넷, 위치 기반 기술, 생체 인터넷 기술 등을 접목하게 되면 휴먼 팩터가 지능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휴먼 팩터의 지능화 단계가 됐을 때 우리가 고령화라든지 절대 생산 인구의 감소 같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요 선진국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와 제조업의 융합, 국가 간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장비 간의 연결, 가상과 현실의 결합,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협업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RPA라든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것, BCI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은 2015년에 산업 재흥 플랜 2015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엣지 컴퓨팅을 강조하고 느슨한 표준 전략을 제안하며 부품 소재 기업들의 신시장 창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리마킹 아메리카라는 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제조업의 재부흥을 위해서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의 협의체인 NNMI를 구축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상의 효익을 추구하고 또 플랫폼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플랫폼을 선점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앞으로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며 IT와 제조를 융합시키고 녹색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4개 과제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기업들이 RPA라든지 BCI를 적용하고 있는데 방금 살펴보신 4개 국가의 경우 스마트 제조에 대한 정책은 비교적 활발한 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휴먼 팩터 지능화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영역이 바로 휴먼 팩터 지능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요. 3가지로 좁혀봤습니다. 첫 번째는 암묵지의 조직화 및 자산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ICT 융합과 진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훈련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휴먼 팩터 지능화의 산업 기술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암묵지의 조직화 및 자산화는 아무래도 현업 경험이 많고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은퇴자들을 모셔서 이분들을 컨설턴트 풀로 활용하고 이분들이 전해주시는 지식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녹취하고 때로는 체계화해서 이것을 암묵지를 하나의 유형의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지도 형태의 유스 케이스 맵을 적극적으로 구축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근로자께서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또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케이스 맵으로 구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ICT 융합 진흥화 및 교육 훈련 지원인데요. 산업별로 암묵지,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것을 교육 훈련에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의 융합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휴먼 팩터 지능화의 적용인데요. 상황 인지가 적용된 제조 공정 등 인간의 노하우와 시스템 간의 상호관계 및 효율성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인공지능, 뇌공학, 신소재공학, 생체공학, 정보기술 등 첨단 기술과 전기, 전자, 기계 및 제어, 컴퓨터 등의 기술을 융합하는 그런 융합형 기술 혁신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속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휴먼 팩터에 의존한 인간과 고도 자동화의 협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령화와 생산 인구 감소라는 또 하나의 장벽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휴먼 팩터에 머물지 않고 지능화하는 곳에 교육 또 산업 쪽 정책이 집중되어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장들이 갖고 계신 암묵지가 앞으로 빅데이터나 또 딥러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구조화되고 그것이 널리 확산되어서 국가의 산업기술 역량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의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장현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사실 산업이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시를 해야 하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대응 모습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이 정책 방향까지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모든 세션에 발표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개 분과의 주제 발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사장에서 여러분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의견들을 나눴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는 꼭 현장에서 여러분과 더 다양한 이야기들 할 수 있으리라 열심히 바라고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긴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들이 유용한 시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2020 미래산업 정책 포럼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고요. 안전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